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올류TV의 백소라 교수입니다. 자,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만한 손님을 제가 오늘 모셨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바로 오토스토어입니다. 오토스토어의 대표님, 여러분들 환영해 주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토스토어 코리아를 대표하고 있는 김경수라고 하고요. 예, 몰류TV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네. 일단 이 장비는 영상으로 홍보가 되게 많이 된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제 오토스토어가 그 영상에서 보여지는 것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설비나 혹은 기술력을 갖추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오토스토어가 어떤 회사인지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또 물어보시고 한국에서 처음 보시다 보니까 한국 기업이신 줄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네. 그리고 이제 오토스토어를 표면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나름 이제 해석을 하셔가지고, 이제 잘못된 정보를 갖고 계시는 경우도 있고, 되게 상황이 다양합니다. 근데 오토스토어 회사 자체를 소개시켜드리면은, 네. 이제 오토스토어는 노르웨이 기업이고요. 노르웨이. 네. 그리고 이제 1999년도까지는, 이제 전자부품을 유통하던 회사였어요. 그래서 전자부품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제 그 PCB 기판이나 전자제품에 들어가 있는 작은 그 소자들,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은 가지수도 굉장히 많고요. 네네. 몇십만 가지, 몇백만 가지, 이렇게도 갈 수가 있는 그런 비즈니스 분야고, 그리고 수량도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죠. 다른 물건들보다는 부피는 작기는 하지만, 수량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또 가지수도 많고, 하다 보니까 물류 창고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돼야 되는 그런 특성이 있는데, 다행히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하텔란드 그룹이라고 저희는 불렸었는데, 네. 이제 그 회사 사업이 잘 됐어요. 네. 잘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물류 창고도 확장을 했는데, 새로 만든 물류 창고가 1000여 평짜리 물류 창고가 그냥 한 달 만에 동나버린. 이제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게 지금 갖고 있는 문제는 우리 사업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창고의 문제다. 네네. 라고 이 시각을 다르게 보신 분이 계셨어요. 네네. 그 당시에 이제, 잉바 효갈란드라고 하는 이제 기술 이사님이셨는데, 네. 그분이 오토스토어라는 아이디어를 창안을 하신 거예요. 이제 그런 자동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엄청나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유명한 손정희 회장도 네. 투자를 한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네. 네. 그러한 회사에서 이렇게 한국 지점의 대표를 맡는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자긍심도 들 것 같고 네. 동시에 또 부담감도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럼요. 예. 맞습니다. 이게 솔직히 제 명함에는 대표이사지만 네. 한국 지사에 대한 이제 네. 한국 지사 법인에 대한 대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한국 지사는 어디까지나 영업 조직이고, 그리고 이제 영업 조직의 미션은 많이 파는 거거든요. 네. 많이 팔기 위해서 마케팅도 하고 고객들도 많이 만나러 다니고,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인지도도 올려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다양한 마케팅 분야와 영업 분야에서의 전략을 이제 저희 직원들하고 실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쵸. 모든 회사의 숙명은 성장을 해야 된다는 네. 부분. 근데 오토스토어라는 회사는 네. 정말로 급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서 많은 부분들이 이제 그쵸. 저희가 해내야 되는 부분이죠. 네. 근데 그게 근데 다행히 이제 저희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렇고 물류 시장에 대해서는 경험이 약하고, 그리고 물류 자동화가 아직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시장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이제 그렇지만, 굉장히 호응이 좋은 상태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주시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 부분을 에너지 삼아서 매일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네. 그 회사의 성장률이 연간 몇 프로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홍보는 정말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인정. 맞습니다. 네네네. 예, 굉장히 작은 조직인데도 마케팅 활동은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네. 하시는 것 같아요. 큐브 스토리지 이런 것들이 이제 아직 정말 딱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봐요. 네네. 딱 그 시작에서 지금 오토스토어가 출발을 했고 지금까지 좀 성장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80%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정말 한 10년이면 정말 아마존의 신화 못지않게 네. 정말 무섭게 클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저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뭐 물류를 직접 해보시지 않은 분들이나 혹은 물류 업계에 종사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문제를 정확히 와닿지는 않으실 텐데, 이슈가 뭐냐면요, 기존의 물류는 뭐 자동화가 됐던 수동 물류가 됐던 간에 그 B2B가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회사에서 회사한테 그렇죠. 물건을 옮겨주는 그렇죠. 그 네. 물류가 주였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팔레트 단위로 움직이거나 뭐 쪼개서 가더라도 박스 단위로는 갔었거든요. 근데 지금의 이커머스 물류는 그 박스에서 그 팔레트에 얹어져 있는 박스 하나를 꺼내서 그 박스를 또 열어가지고 거기서 물건 한두 개 꺼내가지고 개인 고객한테 보내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네. 그거를 하루에 뭐 큰 회사들은 뭐 작은 회사들은 뭐 수백 번, 큰 회사들은 뭐 수십만 번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겠죠. 그거를 다 한다라고 직접 이제 상상을 해보시면은 그게 엄청난 그 노동력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걸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노동력 구하는 부분들,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문제들이 굉장히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네네. 왜냐하면 이커머스의 B2C 이제 그 물류 작업이 굉장히 인력을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주변의 인력들이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운영하는 기업들은 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 그 연속으로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진짜 그 사업에 대한 전략을 변경해야 되는 이런 시점이라고 보고요. 물론 뭐 지금 코비드가 풀리고 나서 뭐 지금 뭐 오프라인이 약간 반짝하고 있는 좀 그런 추세도 보이는 것 같기는 하지만, 저는 뭐 저도 마찬가지고 이쪽에 계시는 분들이 전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이커머스에 대한 수요는 계속 올라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예.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대표님께서 자동화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자동화 창고 시스템, 요 내용에 대해서 좀 더 한번 대화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네. 그 자동화 창고 시스템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오토스토어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토스토어 얘기를 많이 하는 게 맞겠지만, 이제 뭐 모르는 거는 아니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그 기존의 물류창고 보시면은 전부 다 선반 렉으로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선반 렉에서의 한계점은 사람이 짚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사람 키 높이 따라가지고 그 높이가 정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그만큼 사람 키 높이만큼만 물건을 보관할 수 있다라는 이제 한계점이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개선한 것들이 기존에 있었던 그 선반 저장 방식의 이제 자동화 시스템이라고 네, 보시면 네. 됩니다. 이제 뭐 유튜브 보시면은 영상들 많은데 뭐 스태커라고 하는 거나 그렇죠. 뭐 미니로드, 셔틀, 뭐 이제 AMR도 뭐 렉 방식이니까 네. 이제 그렇게 분류를 하면은 렉 방식의 저장, 그게 이제 큰 부류를 이룬다라고 보시면 네, 되고, 네. 기존에 있었던 이제 이미 자동화 부분, 물류 자동화에서 있었던 이제 플레이어들이라고 하면은 이제 큐브 방식은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죠. 네네. 오토소도 실제 성장률을 보면은 지금 이제 그 이커머스가 발달하기 전과 후의 모습이 굉장히 다르고요. 그 성장률도 굉장히 다르고. 네. 그래서 뭐 제조 물류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고는 있어요. 사이트 수로 봐도. 근데 이제 실제 그 리테일 쪽, 유통 쪽의 물류가 자동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큰 규모의 자동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거기에서 오토스토어가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시스템 설명하다가 또 약간 샜는데, 이제 스태커가 됐던, 미니로드가 됐던, 셔틀이 됐던, 전부 다 렉 방식입니다. 네네. 그래서 복도가 있어요. 복도가 있고, 그 복도에 사람이 있는 대신, 기계가 커다란 이제 중장비가 왔다 갔다 하면서, 팔레트도 꺼내고, 박스도 꺼내고, 뭐 이렇게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거를 사람 앞에 갖다 주면은, 사람이 거기서 필요한 것만 꺼내는 이제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거를 뭐 스태커는 팔레트 위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미니로드는 뭐 박스 위주, 네. 혹은 뭐 토트 위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리고 이제 셔틀 같은 경우에도 박스와 토트 위주인데, 미니로드보다는 훨씬 빠르다. 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아까 이제 선반렉의 한계점을 설명드린 부분이 결국에는 그 자동화 시스템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요. 이제 어떤 높이의 한계, 그리고 이제 복도를 차지하는 부분의 한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의 이커머스에서 필요한 풀필먼트 자동화에서 필요한 부분들, 네, 네. 이 부분을 완전히 만족시키지는 못합니다. 네네. 굉장히 부분적으로 적용이 되고, 근데 뭐 또 마찬가지로 오토스토어는 이커머스의 어떤 풀필먼트 자동화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근데 오토스토어만으로 창고의 모든 물류 작업을 해결하지는 못해요. 그러면 오토스토어가 주로 제공하고 있는 그런 작업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물류 작업하면서 이제 창고에서 작업을 하면서 박스에서 물건을 하나씩 꺼내서 하루에 수십만 건, 수백만 건을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기업들. 네. 이제 거기에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분이 이제 저희 고객들도 많이 이제 토로하시는 부분인데, 이게 숙련도랑 연관이 있습니다. 네네, 또 물류 네. 창고의 작업이 숙련도랑 연관이 있는 게, 그 창고를 가보면은 이제 그 SKU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재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한 개의 상품이거든요. 네네. 한 가지의 상품. 상품 단위. 생수병, 네. 예, 상품 단위. 그래서 생수병 하나가 하나의 그 SKU가 될 수도 있고, 네네. 묶음이 하나의 SKU가 네네. 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 오토스토어는 이제 물건을 일단 보관할 수 있는 기능은 있는 거죠? 그럼요. 물건을 예, 보관하고, 그리고 이제 피킹. 네. 피킹하고, 그 다음에 그걸 빼내주는 것까지, 그죠? 네네. 작업자한테 전달해주는 것까지 제공하는 네. 게 그게 이제 주요 기능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ASRS라고 하는, 네. 아까 이제 스테커, 네. 미니로드, 셔틀, 네. AMR, 네. 그리고 오토스토어, 전부 다 이제 자동으로 물건을 입고시켜주고, 그리고 또 보관을 해주고, 그리고 또 출고시켜주는, 이제 검색해서 출고시켜주는 자동화 네.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흔히 ASRS라고 하는데, 그 ASRS 방식 중에서 하나가 오토스토어라고 보시면 되고, 전부 다 ASRS지만, 네. 실제로 창고에서 담당하는 작업 분야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큐브가요, 사이즈가 어느 정도 하나요? 하나. 오토스토어의 네. 비는, 네. 이제 바닥의 크기는 40cm에 60cm로 정해져 있고요. 이만하구나. 네. 네. 그래서 흔히 물류 창고에서 많이 보는 이제 박스나 토트 사이즈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높이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20cm짜리, 30cm짜리, 40cm짜리. 그리고 제가 봤을 때 99%의 프로젝트는 30cm짜리로 이제 진행들이 되고요. 특별히 신발 박스라서, 이제 신발 박스는 이렇게 세로로 집어넣어야지 꺼내기가 좋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거 아니면은, 그런 것들은 이제 40cm짜리로 좀 높은 거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물건도 작고, 이제 소량씩 들어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작은 비를 사용해도 된다. 예를 들어서 제약이나, 이제 이런 쪽, 의약품, 네. 그런 유통하는 부분들. 혹은 그 부분도 많으세요. 이렇게 공구, 액세서리, 이렇게 네네. 우리가 모르는 굉장히 작은 네네. 부품들. 네. 그런 거 관리하시는 업체들. 이제 그런 데서는 또 이제 20cm짜리를 쓰시는 경우도 많고요.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네. 그럼 그 로봇이 빈에 있는 물건들을 작업자한테 갖다 주잖아요. 네. 그럼 그 빈 자체를 갖다 주게 되는 거잖아요. 물건 네. 하나를 빼서 갖다 주는 게 아니고. 네, 맞습니다. 그럼 그 빈 하나에는 여러 가지 물건의 종류들이 있나요? 아니면 한 종류의 물건들이 있나요? 그거는 이제 저장량에 따라서 네네. 결정이 되는 부분이 네. 있고요. 어쨌든 저희 시스템 같은 경우는 개별 빈을 여러 수로 나눠서 쓸 수 있게 만들어져는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고객들이 이제 저장하시는 물건이나 그 양에 따라서 그 부분을 결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네네네. 그래서 전체 시스템이 반드시 딱 통짜로 돼 있는 오토스토어의 빈을 사용하셔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일부 스큐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셔도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작업자는 그 전달된 빈에서 필요한 양만큼 네. 빼서 다시 이제 그
그 제자리로 가게끔, 뭐 제자리든 아니든 네, 맞습니다. 그 예. 큐브 쪽으로 가게끔 하는 그런 방식이네요. 네, 네. 그래서 빈이 이제 빈이 이렇게 쭉 수직으로 쌓여 네. 있으면은 네. 거기 이제 로봇들이 가서 네. 뭐 예를 들어서 중간에 있는 네, 빈을 네. 꺼내야 된다. 네, 라고 하면은 위쪽에 있는 빈들을 드러내서 주변에다가 잠깐 놓고 그리고 필요한 빈을 꺼내서 이제 작업자가 기다리고 있는 포트 쪽에다가 갖다 주게 돼요. 이제 그렇게 해서 작업자가 거기서 필요한 물건 뭐 한두 개 뺀다. 그 이제 작업이 완료됐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 빈을 다시 갖고 가서 원래 있었던 중간쯤에다 놓는 게 아니고요. 최상단에 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었던 빈이 다시 최상 위로, 그러니까 최상단으로 올라가게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포트로 불려 나오는 상품일수록 자꾸 위쪽에 쌓이게 되는 거고요. 그럼 자꾸 위쪽에 쌓이게 되니까 로봇도, 그러니까 인기 있는 상품들은 그냥 항상 위쪽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다 보니까 인기 있는 이 상품들은 항상 위쪽에 있으니까 로봇은 그거를 더 빨리 꺼낼 수가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운영 자체가 빨라지게 되고, 이게 이제 저희가 이런 부분들 고객들한테 설명하면은 이해 못 하시는 부분들도 많은데, 왜냐하면은 우리 고객들도 물류창고에서 상품의 인기도를 그렇게 크게 뭐 분석을 해보신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잘 이해가 안 되시는데, 실제로 대부분의 리테일은 물류센터에서 작업 중에서, 못해도 70%에서 많게는 90%까지는 10%에서 30% 상품에서 발생을 합니다. 아, 네, 네. 파레토 법칙이 여기도 그렇죠.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그 80%라는 작업 물량, 이 부분을 빨리 해소하는 게, 자동화의 굉장히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부분에 맞춰서 결국에는 SKU의 어떤 인기 프로파일에 맞춰서 시스템을 이제 설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 그 상황에 대해서 즉각 이렇게 반응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이 계속 그렇게 계산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오토스토어 시스템은 상위 시스템에서 시키는 일을 하는 이제 블랙박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상위 시스템이면은 뭐 이제 WCS나 WMS나 뭐 제조 라인 같은 경우 MES 같은 경우 이제 그런 상위 시스템에서 어느 빈을 갖다 줘라고 하면은 오토소는 그 빈을 빨리 갖고 오는 게 오토소가 하는 일입니다. 네. 그 과거에는요, 이런 물류 장비 그러면 물류회사를 대상으로 영업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고객 쪽으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고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리테일러 쪽, 그죠? 유통회사 쪽으로 그 영업의 방향이 좀 바뀌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게 그 이커머스 때문에 그렇고요. 다시. 이제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렇게 뭐 온라인 쪽 이제 수요가 강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뭐 굉장히 이제 많은 고객들이 온라인 쪽으로 몰리니까 그거에 맞는 전략을 또 기업들이 구상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뭐 제가 덧붙여가지고 이런 말씀을 너무 많이 드린 것 같은데 그 이커머스의 특성은 그렇죠. 지금 잘 된 회사들의 특성을 보면은 배송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배송이 정확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빠른데도 뭐 저 좀 젊었을 때 한 10몇 년 전에 생각을 해보면은 뭐 2길 배송이면 굉장히 빠른 거였거든요. 그래서 3, 4일 만에 받아도 아무렇지 않게 받는 이제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2길 배송은 너무 느리고 뭐 3시간 배송도 해야 되고 어떤 데는 뭐 1시간 배송도 해야 되고 이제 굉장히 다양한 어떤 속도 경쟁전이 시작이 됐거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물리적인 어떤 시간 이제 배달을 하는 과정에서 물건을 창고에서 피킹을 해서 고객까지 가는 시간 그 부분을 줄이는 것도 굉장히 큰 이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즘에 뜨고 있는 아마 지금 말씀하실 것 같은데 말씀하세요. 제가 참고 있을게요. 이제 도시명 창고를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려던 거였고. 근데 이제 도시명 창고에 이제 어려움이 몇 가지가 있는데 실현 가능성이거든요. 뭐냐면은 기존의 랩 방식으로 해가지고 서울 시내 어딘가에서 공간을 찾아가지고 창고를 운영하려면은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이 따르죠. 일단 자리가 그렇게 자리가 거의 없고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인프라
뭐 예를 들어서 라이더분이 오셨는데 그렇죠. 주차할 데가 없으면은 네. 길가에 주차하게 되고 그러면은 또 이제 주민분들은 또 그렇죠. 민원을 넣게 되고 네. 이제 이런 인프라 부분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인데 이 부분을 이제 그 도시명 창고의 이제 핵심 전략은 그거죠. 고객이랑 더 가까운 곳에서 더 빨리 배송을 하고 배송 거리가 짧아지니까 배송 비용도 줄인다. 네. 이제 요거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제 자리도 있어야 되고 그 진짜 물류 창고처럼 생긴 것도 찾아야 되고 근데 또 동시에 뭐 이제 주민들 민원이 있으면 안 되고 등등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근데 이제 그 계속 저희 이제 그 파트너사들이랑 혹은 저희 고객사들이 저희한테 계속 그 요구를 하는 부분은 NFC에 적용할 수 있도록 오토스토어를 최적화시키자. 네네.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토스토어는 어떤 공간이든 맞게 들어갑니다. 네네네. 왜냐하면은 뭐 지금 당장 이 방에도 오토스토어를 네네. 설치를 네.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저는 저희 본사에서 진짜 한 5평짜리 방 안에다가 벽에 빈틈없이 설치해놓은 오토스토어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뭐 그 데모형으로 그렇게 해놓은 거긴 한데, 이제 어떤 형태의 공간이든 설치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 그리고 이제 굉장히 이제 고밀도로 보관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 이것 때문에 MFC에서 오토스토어 역할이 굉장히 크고요. 네. 근데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공간의 문제, 네. 자리를 찾는 문제는 네. 이제 다 같이들이 이제 다 고민하고 있으니까 언젠가 해결될 거라고. 그러면 MFC를 운영하는 측에서 이렇게 선뜻 이런 설비를 세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이게 뭐 자판기처럼 뭐 자동화 시스템이 자판기처럼 편하게 쓰는 날이 올 거라고 저는 믿기는 하는데 아직은 그 단계는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자동화의 핵심은 IT 인프라거든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보는 그 이제 스토어 프론트부터 해가지고 네네. 그러니까 고객 핸드폰에서 보는 뭐 이제 그 앱부터 해서 그리고 그 앱에 연동된 이제 나머지 시스템들 이제 그 작업을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 IT 인프라가 먼저 갖춰져야 되고요. 네. 그 IT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서는 IT에 대해서 잘 알고 소프트웨어도 잘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어야 돼요. 이제 그런 기업들이 나서서 그런 인프라를 만들면서 또 고객도 이제 그 부분을 같이 협업을 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만들어가야 하는 단계고 그 인프라에 물리는 하드웨어 중에 하나가 오토수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선행돼야 되는 작업들이 있고요. 제가 아까 그 우리나라 물류 자동화 시장은 아직 굉장히 초기 단계라고 인재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글쎄요, 뭐, 시작이라고 하기에는 또 그 훨씬 전인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물류 자동에 눈을 뜨고 있는 시장인데, 이제 이 부분에서 저희도 그 고객들 많이 만나고 하다 보면은, 이제 고객들이 오토스토어를 원하세요. 네네. 특히 이제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네. 많이 이제 연락을 주시는데, 이제 말씀을 나눠보고 하다 보면은, 되게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은, 아이템 넘버도 세팅이 안 돼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기존의 뭐 ERP나 아니면은 그 온라인샵 플랫폼 같은 데서 그냥 출력해가지고 손에 들고 그 수작업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그쵸. 이제 근데 이 사업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런 창고들도 꽤 많을 것 같은데요? 예, 그게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기업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자동화에 대한 어떤 전문 지식도 있고 이제 스스로 이제 그 자기 기업에 맞는 물류 자동화가 무엇인지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반면에 제가 봤을 때 99% 우리나라 시장은 아직 그 부분을 몰라요. 그러니까 자동화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도 모르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시장 상황이고, 그거에 맞춰서 또 오토스토어가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도입을 고려할 때 금액 때문에 많이 주저하지 않으세요? 많이 어려워하시죠. 그쵸. 네, 많이 어려워하시고, 이제 결국에는 그게 저희가 풀어야 되는 숙제라고 보고요. 왜냐하면은 오토스토어를 분명히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사용함으로써 어떤 사업의 전략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는 부분은 공감이 되지만 어떤 금액적인 부분에서 저희도 뭐 이거를 판매를 하는 회사다 보니까 해결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보통 뭐 20억 이상이 드는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서 따라오는 금융적인 이슈들이 이제 고객분들한테는 되게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고, 물론 뭐 정부 지원도 있고, 은행 대출도 나오고, 뭐 이제 뭐 스마트 물류 인증 뭐 그런 것도 그렇죠. 있고, 다양한 부분이 있지만, 네. 그거는 정말로 속속들이 하나하나씩 찾아내야 되는 네, 그런 네,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향후에는 이제 오토스토어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중소기업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동화의 방법이 무엇이냐. 네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이제 그리고 어차피 수수료 기반의 사업이잖아요. 물류 사업이라는 게. 이제 수수료 기반에 알맞는, 그거에 어떤 현금 흐름에 맞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려고 다양한 시도를 네. 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그 제가 알기로는 오토스토어는 직접 그 고객사한테 직접 판매는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 네, 맞습니다. 맞죠? 예, 예. 대리점 통해서만 판매하고 계시는 네,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뭐 쉽게 표현하면 대리점이고, 네. 이제 저희는 파트너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네. 파트너. 저희 대리점들은요, 네. 전 세계에서 제일 그 능력, 어떤 기술적인 능력이 뛰어난, 네. 시스템 통합 업체만 네.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그 아까 말씀드렸던 IT 인프라를 먼저 깔고, 그리고 하드웨어를, 자동화 하드웨어를 갖다 이제 연동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업체들만 하게 되고요. 네. 뭐 저희 물건을 판매하는 면에 있어서는 대리점이지만 네. 실제로 오토스토어를 가져다가 훨씬 더 뛰어난 고객에게, 개별 고객에게 맞는 시스템을 맞춰주는 네. 그런 능력은 저희 파트너사들이 갖고 있다고 네, 보시면 네. 되고요. 네네. 저희는 오토스토어는 이제 저희 그 파트너한테만 저희 이제 상품을 판매를 하고, 파트너가 그거를 직접 설계를 하고, 그리고 이제 판매를 하고, 설치하고, AS까지. 아, AS까지 다 해주는 전부 다 거예요. 네네. 예. 와, 우리 오늘 김경수 대표님이 이 물류 자동화 시스템 시장에 대한 엄청난 인사이트를 주시고, 거기다 더 추가해서 이 오토스토어에 대한 이렇게 설명까지 해주셨는데, 예. 너무너무 흥미로워가지고,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랐어요. 아, 예. 말이 많아진 것 같아요. 좀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저희한테 이렇게 큰 가르침을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아, 별 말씀. 네.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 응해주셔서 감사하죠. 예. 제가 이런 말씀을 많은 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기회여서 저는 네.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너무 좋았습니다. 예. 네. 부디 저희 채널 통해서 오토스토어 그 회사 경영도 더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물류 자동화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예, 예. 예. 대표님 예, 오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토스토어 김경수 대표님 인터뷰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he key to why AutoStore is effective is its ability to condense storage at an amazing scale. Considered the world's densest order fulfillment solution, the system attains unrivaled space efficiency by stacking storage bins, one on top of the other, in a super tight configuration that maximizes every inch to the fullest potential. Naturally, some of the bins will be on the bottom. You may ask yourself,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to the bottom bin? It is a logical question, but the statistical laws and engineered system functionality make the bottom bin easily accessible to any AutoStore user. Here's why. When an order comes in, a robot guided by the system's controller moves along the grid top until it reaches the requested product's bin row and column location. Stopped above that target, the robot then lowers its gripper plate into the stack, attaches it to the bin, hoists the bin upward to the top of the grid, moves it to the peripheries, and then lowers the bin down to an awaiting operator at the port. In some cases, that bin could be as far as 5.4 meters or 17.7 feet below the top level of the grid. To the average observer, that can seem like a long way down. Multiple robots can collaborate in the digging process, and even though they might have to move 15 bins just to reach the bottom one, at most it would take 3 minutes and 36 seconds. But the simple fact is that it's rare for a robot to have to dig that far.
Why? Because the 80-20 rule, or so-called Pareto principle, is usually in effect, meaning that 20% of most inventories are 80% of total sales. Applied to the AutoStore system, that means that your most popular items are never far away. Here's how it looks. After a port operator picks or replenishes an item, the bin is returned into the grid, where it's placed in the grid's topmost layer. If that bin contains a frequently ordered item, it stays within the top levels of the grid for as long as the item stays in high demand. If the item's popularity wanes, so does its grid position, which would be nearer to the bottom layers for bins for items with the least demand. Keeping this all in mind, it makes sense that 8 out of 10 times an AutoStore robot reaches its destination without much, if any, digging at all. On average, a robot requires 2 to 10 seconds to retrieve the target bin and move to the port. To make the fulfillment process even more efficient, the system's forecasting function allows users to pre-program robots to work during off hours. In the middle of the night, even in complete darkness, robots operating in forecast mode pull the less frequently requested bins to the top and strategically place them close to the ports so that pickers can retrieve the products as quickly and efficiently as possible. So when employees arrive to start their shifts, they never wait or even know if a bin came from the bottom. Everything is perfectly arranged and ready for picking, packaging, and shipping.